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치학계 공훈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지방자치 34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학회 차원에서는 금년이 지방자치 몇 주년이냐. 저는 1950년에 지방자치가 100% 됐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에서 중지돼가지고 부활됐는데, 일반 시민단체나 관계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란 말은 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우리가 좀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할 때는 또 근대 정치는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입니다. 그러면 1995년에 단체장이 일부는 부활하고 일부는 선거했었죠. 군 자치 들 때 처음이니까요. 그러나 1991년에 의회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또 민선 맺기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왜? 1950년대 시장, 읍면장, 지사 선출했잖아요. 직선, 간선. 도의회도 또는 광주광역시의회 예를 들면 틀립니다. 걔가. 그래서 그걸 좀 학계에서는 좀 통일을 했으면 쓰겠다. 지방자치에 역사의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학계에서, 근데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 때문에 아마 학회장님들 고생 좀 할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식은 분명히 학회장님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학생들 논문에서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으로 부활하면 다 꺼서봅니다. 예? 그래서 부활 또는 재출범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좀 씁쓸하고 아쉽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대통령 소속 의원을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위원장으로서 실무를 총괄 했던 것인데, 벌써 노무현 정권 20주년이 지났습니다. 또 김대중 정권. 그러면 진보적 정권이라는 민주당 정권에서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에 뭘 기여했다고 주장하시려는 나는 좀 듣고 싶어요. 네? 이게 노무현 정권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이어받는다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용이 있는가? 특히 저는 지역에 살면서 자치경찰이라든가 주민자치회 같은 거 보면은 좀 공개수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 안 했으면 쓰겠다. 저 자치경찰 광역자치회 하다가 사표고 말았습니다. 이거 뭐 자치경찰이에요?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있습니까? 그걸 업적으로 내세운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정말로 민주당 정권 정신을 이어받는다면은 이명박 정권은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정해서 난 좋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민주당 정권을 이어받는다면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좀 충실한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헌법 개정도 중요합니다. 저는 헌법 개정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다면은 헌법 개정 이전에 지방자치 기본법을 한번 만들어서 마치냐. 저희들이 아마도 노무현 정권을 했는데 충주에서 충주 선언을 했습니다. 학자들 몇 명이 모여서 시민단체나 지방자치 기본법을 만들자. 그럼 현재 헌법 정신에 충실하면서도 지방자치 기본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권의 홍보용, 지금도 몇 극, 몇 체제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앞 세션에서 대한 초광역권, 특히 강준남도 특별광역연합 말하는데, 정치 경제적 입장에서, 정치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홍보용이라나 선언적으로 학자들도 좀 기본 용어나 좀 알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초광역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 결과가 무언가 하면 한번 학자들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지방자치위원단 대통령 또 위원회가 만들어질 거면 이미 만들어졌죠. 과거에 대통령 산하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 평가부터, 그 왜 안 됐던가? 이런 평가부터 시작했으면 쓰겠다. 홍보용으로 그만하지 말고 또 우리 학자들도 거기에 앵무새 같이 찬성하지 말고 좀 소신 있는 지금 지방자치가 본질에 충실한 이런 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우리 학계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를 좀 잘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치분권의 지난 기간, 특히 진보 정권의 지방자치 성과가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가 먼저 평가되고 그것이 피드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심익석 교수님은 회장님 안 오셨고 최병대 회장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게 최병대 회장. 지금 우리 이제 오재일 고모님께서 30주년이냐 34주년이냐 뭐 이런 혼란, 출범이 두 개 달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30년이 됐던 내년 되면 의회 보호는 35년이 되는 거죠. 보호할 때 동안에 그 지난 한 30여 년을 돌아본다는 거, 평가한다는 거. 이 전환이라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누가 할 거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에 뭐 연구원에 한 10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직간접적으로 관전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민선 1기 조선시장일 때 그 끝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흥시장님 4년 끝나고 나서 고흥시장님 때 그럼 도대체 내가 민선 2기 시장이 되셔가지고 이 고흥시장님이 이전에 간선시장도 하셨어요. 그 도대체 내가 시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가 추진한 베스트 5, 그 다음에 워스트 5 이걸 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그 3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 집단은 미디어, 서울시 출입기자들한테 당시 한 100여 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직접 자치 살림을 사는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 이 3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 당시 아마 행정학계에서 조사를 했는가 이런 글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때 이래 보니까 뭐 좋은 정책들 중에 베스트 버스 노선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이 압도적인 탑 1위가 뭐냐면 시민 만족도 조사, 시민평가. 그 당시 시민평가단장이 김병준 씨 국민대 교수가 할 때고 저는 이제 그 간사 역할을 하면서 있는데 시민평가단이 압도적 언론, 공직자, 시민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요즘 이제 시에서 옷에 K-팝 데몬 헌터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외국인 와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이 왜 이래 살기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 그 지하철, 버스 여름 되면 찜통,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 떨고 다 이랬어요. 그래서 시민 만족조사 그 결과가 딱 나오니까 겨울에 덥다, 겨울에 춥다, 여름에 덥다, 에어컨 안 된다. 이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 그 지하철 건설본부장한테 왜 이걸 좀 안 하느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 그 비용 드는 거로 차라리 지하철 2km 더 남는 게 본부장 얘기가 시민한테 훨씬 편이 크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그 다음에 그 조사가 그 다음으로 다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업무 성과 평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만족조사. 그러니까
그 다음 1년, 2년 가니까 스스로 나서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철마다 지금 냉난방 다 되고 에스컬레이터 다 되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시민평가 제도가 도입된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자치 30년인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뭘 잘했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잘한 걸 맨날 드러내놓고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진짜 아까 이야기했어요. 미디어에서 보는 지방자치, 또 공무원이 보는 지방자치, 전문가가 보는 지방자치, 제일 중요한 게 시민 보는 지방자치. 뭐가 탑5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 최악의 지방자치는 뭐냐? 5가지. 이걸 이거 지금 윤병민 회장 안 계신데 이번 회장 아니면 차기 회장이면 반드시 이런 걸 한번 학교에서 해봐야 된다. 하고 그 워스트 5는 당연히 전환하는 방향타가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만도 그 워스트 5를 갖고 좀 알리고 준비도 하고 그게 씨앗이 돼야 이 지방자치가 30년을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에서 한 단계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더 성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시민과 똑같은 행사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냥 빠이빠이 돌아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많이 있겠습니다만도 우선 30년 탑5 그 다음에 워스트 5가 뭔지 그 워스트 5를 통해서 그 다음 테이크 과정을 우리가 방향을 찾자. 그래서 그 찾는 것은 아마 정치권과 다 결부되어 있는데 정책이 반대입니다. 그 반대하는 걸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준비와 응징력을 가지도록 해야 될 거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두 라운드에서 또 말씀을 주시고요. 저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가서 올해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가 주민중심 지방자치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스트 5, 워스트 5, 리폼 5 성과가 5개가 뭐냐, 문제점 5개가 뭐냐, 개혁과제 5개가 뭐냐 그거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있는데 그거를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지 그 두 파트의 괴리가 왜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차차 학회 발표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열 회장님 부탁합니다. 예, 소개받은 경일대학의 최근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의 앞에 고모님들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전반적인 평가를 또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민선 자치회가 30주년 해가지고 기초의장협의회에서 또 기초의회에 대해서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또 한 꼭지 썼습니다. 써서 좀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어떻게 34년간 부활되고 34년간 변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갖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구체적인 내용 갖고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또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가 행안부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요번에 평가하고 관련해서 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이 44.1%, 그 긍정적인 인식이 1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월등하게 부정적 인식이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거 있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되는 그런 정부 개정인 1988년 지방자치법하고 최근에 개정된 2025년에 개정된 일부 개정까지 이제 봤을 때 총 우리가 법률이 한 39차례가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46차례가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뭐 변화가 없다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뭐 이 변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34년 동안 구체적인 항목은 거기서 이제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 겁니다. 금적인 거는 안 바뀌 가지고 그리고 또 국민들 체감하는 것도 의식이 낮고 이래서 그렇지 법조문으로 보면 상당 부분이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것만 자꾸 생각하다가 조금 하는 거는 계속 조금 이래 발전되어 왔다 하는 거는 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법조문을 전부 확인했거든요. 제가 34년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자치입법은 사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조례 제정 침해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신설됐죠. 그거 정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의회 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 이게 계속 주장하다가 이제 이게 뭐 그래도 이번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인사권은 있지만 실제로 사무조직기구나 정원관리에 가는 것이 이 조직권이 아직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인사의 자율성이라 할까요? 이런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같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대통령령을 뭐 개정한다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우리 오재일 고모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또 집행기관의 경우는 지방정부법 그리고 의결기관의 경우는 지방의회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니까 뭐 그런 방법들도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면 기초자치단체 의원 보수 문제는 이건 유급제가 이제 되는 지도 오래됐잖아요. 2006년부터 이제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뭐 유급제라는 말을 쓰기 어렵고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겸직 금지 조항도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벌칙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전업직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은 강화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무라든지 이런 건 됐는데 의회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단체장이라든지 우리가 교육감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을 이런 경우에는 다 하나의 그 보수의 그 뭡니까 보수를 결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단체장이나 교육감은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거기에서 예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우리가 의원이 전임직으로서 강화시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도 우리도 의회도 그런 쪽으로 뭐 가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필수 의결 사항이 조금 뭐 한 개 추가됐죠. 예산 심의 기간도 확대되고 결산 심사 및 승인권도 강화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강화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 아까 이야기했던 범위도 확대되고 명확화되고 지방의원들의 의무 조항 또 지방의회의 의무 조항 이런 것이 우리가 추가됐고 의정활동도 정보 공개되고 또 기록 표결제도 이런 것도 도입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서 우리가 의원들의 개인은 물론이고 의회 차원에 의한 책임성 관련 규정은 상당히 보완이 됐습니다. 규정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보완이 됐다 하는 것. 그리고 7째 보면 우리가 사무기구 설치라든지 사무직원의 증가라든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신설 이런 부분 인적 물적 기반이 뭐 의회 차원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뭐 우리 의회의 사무직원들이 정책지원관까지 하면 10,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10,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이래도 의회 차원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 어떻게 보면 의원 수는 3분의 2 정도로 줄었죠. 줄었는데 비해서 이 사무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원하는 인력들은 늘어났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서 우리가 주로 늘어나는 게 그 발전되는 이 회기 운영이라든지 의안의 발의 요건이라든지 의회 운영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과거에 법률로 되거나 시행령으로 되어 있던 걸 조례로 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뭐 그래도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 자율성이 아직 뭐 부족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대안으로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뭐 전문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 직렬이라든지 또 의회 직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도입됐으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전문위원회과 정책지원관도 우리가 전문성을 높이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을 물어보니까 거의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는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전문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져야 되겠다. 의정비도 뭐 고정급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 보수 원칙이 우리 단체 장관은 교육가면 되는데 왜 의원들만 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되면 한마디로 전문성도 유능한 인력들이 들어오면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방의정연수원 이것도 우리가 계속 주장이 됐는데 지금 보면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하는 연수원이라든지 그리고 주로 그것도 교육도 민간교육기관이 많아요. 전체 교육을 한 50몇 프로가 민간교육기관이 거의 하는데 민간교육기관들은 아시지만은 우리가 의원들 연수 2박 3일 해도 가보면 거의 교육은 한 건 정도 순수 교육은 하나 정도 있고 다른 건 뭐 좀 재미나는 거 한두 건 영화 교육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뭐 연수 한 번씩 다니는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정연수원이 조금 우리가 사단체 협의회가 조정해서 하면 왜 그러냐면 수요가 14,000명이 넘어요. 의원들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하고 포함하면 수요가 14,000명이 넘더라고요. 예를 들면 충분히 하나의 수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의정연수원 이것이 좀 되면 이 부분이 되면 의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의회의 전문성은 좀 제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감시 기능은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이제 되기는 됐습니다. 도입은 됐죠. 도입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이 실질적으로 미비합니다. 아주 조례도 한 반 정도는 조례가 법원이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조례는 한 반 정도가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보다 더 축소해가 대상자를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고 또 단체장이 요청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체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내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회장님은 디테일하게 우리 지방자치의 점진적 개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시각에서 지방자치의 평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야별로 해보면 좀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과를 인지하는 건 고사하고 대체로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유능하고 깨끗한 중앙정부만 하나 있으면 되지 243개의 자치단체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243개의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면 정말 주민들이 더 지방자치에 아주 환멸을 느낄까봐 부정적으로 볼까봐 그거를 공개를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 개선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불신과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아주 신물을 내고 있어요. 이 정당에 종속된 지방선거를 이렇게 계속 할 거냐. 이게 불신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 둘째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개혁되지 않으면 신뢰받지 못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한다고 하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에서 권한만 넘겨주면 뭐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더 불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왕적 단체장입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면은 단체장의 권한만 확대하고 인허가권 갖고 규제권 해제하는 거를 지방자치라고 보는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단체장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낭비와 비효율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협력할 줄 모르니까 자치단체마다 다 기관 따로 만들어야 되고 축제도 따로 해야 되고 너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부각하다 보면 지방자치가 자칫하면 그냥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음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승빈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육돌 교수님 하시는 거 말씀 나중에 다 듣고 그 이야기를 따로 좀 심도있게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인 연구 관심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1949년 7월 4일날 지방자치법이 재헌헌법을 기초로 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로 제도 형성,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제60 헌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실시, 이게 이제 두 가지 커다란 변곡점이 있다 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역사를 본다면. 근데 이제 1949년도에 재헌헌법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단체장과 의회 간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통합형이었어요. 영국식의 재헌헌법 하에서는. 근데 이제 50년 소위 말해서 4.4.5입 개헌에 의해서 수장형과 소위 말해서 이제 기간 대립형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을 2번을 실었거든요. 나눠서 한국의 지방제도 형성에 관한 논문을.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관심이 있냐면, 저는 절대적으로 30년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실패했다고 보질 않거든요. 오히려 성공과 과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은 뭐고 그러면 우리가 한계점은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론 아세모그라는 튀르키예 출신의 MIT 경제학자하고 제임스 로빈슨하고 사이먼 존슨이 쓴 Why Nations Fail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이었어요. 2012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제가 그 책하고 그다음 프란스 후쿠야마가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책을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썼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시아, 동아시아의 상기국의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키 컨셉을 잡아내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제도였어요. 이 제도가 결국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적 제도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게 핵심적인 주제였고,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의 경제 발전은 양립적 관계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밝혀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우리 문혜리 학생 저기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대학원 교재로도 그걸 썼어요. 스테이트 빌딩은 제가 그때 시카고에 가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정치학과 학생들이 쓰는 책들 보고 학교
그 문고에 가니까 스테이트 빌딩 아주 가벼운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썩 가볍지 않고 상당히 우리한테 기분 나쁜 책이에요. 왜냐면 그 후쿠야마가 한국의 경제 발전과 타이완의 경제 발전은 일본의 제도 의식이 있었다. 원인이. 그게 이제 그런데 요거를 뒤집은 책이 바로 그 Why Nations Fail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라고 하는 게 그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비교를 하면서 하나는 인클루시브하고 하나는 익스트랙티브하고 했을 때 포용적 제도를 취하고 있는 정치적인 그 포용성, 경제적인 포용성이 바로 정치적인 포용성이 이제 민주주의하고 지방자치인데 이런 걸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발전하더라.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른 아세모글로하고 비슷한 시각의 와이네스 페일 그거에 의해서 제가 이제 신제도주의로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은 외부 제도의 이식이 아니라 내부에 생성된 문화와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그거를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작년에. 그게 그러니까 결국 후쿠야마처럼 외부 제도를 이식해서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제도의 동용화 이런 아이소모피즘은 실패하잖아요. 그게 이제 OD 사업이 왜 실패하느냐? 제도 동용화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그 나라에 맞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는 굉장히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적 그 역사성과 문화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간 주민주권, 뭐 소위말해서 그 3대 참정권에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한 정도 주민투표에 대한 법제화 수준,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 뭐 오히려 일본보다 더 나은 수준이고,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한계는 없었냐? 한계는 있어요. 어떤 한계였냐? 한국의 경제 발전이 국가자본주의처럼 온 것처럼 정치 발전도 이게 국가자본주의처럼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유럽의 또는 미국의 발전된 지방자치나 또는 일본의 지방자치를 보면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발화점이 돼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 반면에 한국은 그 이념적 진보적 중앙 정치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그 육동일반적인 말씀처럼 피부에 안 닿아요. 사실은 포용성을 늘려놨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을 못 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는 뭐냐? 상당히 포용성은 늘어났는데 피부에 안 닿는. 그럼 왜 안 닿냐? 주민 발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앞으로 한국의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성공과 또한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내재화 시켜야 되는데 내재화되는 작업은 이건 표준적 모델은 존재하지 않고 각 지역에 대한 모델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기관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박기관입니다. 여러 선배 교수님들 또 회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지방자치 34년 평가와 전환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전세욱 그 고모님께서 오셨는데 저는 그 대학원 시절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고용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제 은사님이신 최창호 선생님하고 정세욱 선생님하고 그때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1989년에 지방자치에 지연하는 거를 몸소를 헌법 소원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저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몸소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가 얼마나 지역의 발전에 중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34년, 지금 91년을 기점으로 삼은 34년을 지금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돌이켜 볼 때 과연 지방자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에서 출발하면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 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과연 지역 발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주민의 관중심에서 민으로 왔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면은 전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의 인구, GRDP, 취업률, 일자리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지방이 쇠퇴에 남아서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과감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중앙의 권력과 권한과 자원, 정보, 기술 모든 부분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 그 중앙 집권적인 행정 체제에 이건 비롯됐다. 그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수도권의 독점을 가져왔고 이 수도권 독점이 지역의 쇠퇴, 더 나아가서 지역의 소멸로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 분권을 그렇게 많은 정권을 거쳐가면서 수십 명의 또는 수십조 원을 퍼부었고 많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분권을 진단해 볼 때 사무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여전히 7대3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국세와 지방세 7대3도 제대로 지금 거의 다 거기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율도 역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능 차원에서도 심지어 대학의 교육 기능까지도 교육부가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3분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 분산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 분산 정책이 지금까지 중앙의 모든 권력으로 이루어진 결과 혁신도시 153개 내로보내서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또 분업 정책, 지금 특화 산업 한다고 해서 지금 내려보냈는데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반도체 한다니까 반도체 따라가고 요즘엔 또 AI 한다니까 또 AI 다 모든 자치단체가 하죠. 이런 분산 정책의 문제, 분권, 입법, 조직, 재정, 그다음에 계획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 앞으로는 이 자체를 더 많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주제가 지방 분권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저는 지방 분권 국가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해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 분권형 국가로 가야 된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중앙정부는 더 이상 권력과 권한을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폭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민첩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금까지 지방정부를 협력적 국정 동반자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상생적인 관계, 이것을 빨리 실현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5곡 3특을 하고 있는데 5곡 4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대 정부에서 다 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오늘도 얘기했던 대초광역권 형태에서 대도시권과 주변도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프트가 없습니다. 지금 5곡 3특 던졌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가 지금 올해로 지금 내년이면 20년째입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했는데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무늬만 특별자치도입니다. 조직권 없죠. 재정권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특례도 거의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체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법령 우위, 법령 유보, 조세 법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헌법을 고치고 그거에 따라서 입법과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시킬 수 있는 헌법적인 기틀을 마련해야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순장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다 고모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따끔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왜 지방자치 주민평가가 부정적일까? 크게 네 가지 지방선거나 지방의회 또 제왕적 단체장 또 지방자치가 낭비와 비효율의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요걸 좀 세부적으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진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 이해된 측면에서 나온 결과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고모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뭐 지방자치의 과실은 어느 정도 있다. 성과는 있다. 근데 이 성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지 이 고민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왜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지방자치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크게 이제 이런 원인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 정치 문화의 어떤 잔재가 깊게 뿌리박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어떤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면 장관 나오라 대통령 나오라 하면서 시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갔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나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남에게 해결하달라고 좀 더 큰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중앙 집권적 정치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저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태동이 생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또 경험을 체득하고 한 것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게 지방자치의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과가 과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 과실로 아니라 국가 운영을 잘해서 뭐 이렇게 또 치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에는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측면. 이것은 우리가 생활민주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의 소셜 캐피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자본이 조금씩 축적되어서 이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 그런 효능감 이런 것이 축적되면서 신뢰감이 형성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사회의 신뢰감의 취약성이 하나의 원인이지 않겠는가. 또 크게는 네 번째는 저는 정치 불신의 문제죠. 이건 뭐 중앙정치의 정치 불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의원들이나 단체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불신과 냉소주의. 또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뭐 우리 옆집에 정육점 아저씨였는데 갑자기 시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거듭먹거린다. 뭐 이런 그래서 이 학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저놈이 나하고 별 차이 없는데 시의원이 돼가지고 뭐 이제 이런 의식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존중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불신, 냉소주의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산돼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성과 중심 그리고 단기 성과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민들의 생각들이 이런 지방자치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숙성돼서 어떤 사업이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당장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 다급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주민평가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좀 나눠서 열심히 주민 참여나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크로스 태블레이션에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런 원인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공감이 되는 좋은 그 이유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면 장기적으로 성과가 크죠. 우리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국민 주권 사상으로 이어지고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기틀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중앙 정치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중앙 정치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하는 기틀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남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로 한 번 더 우리 돌아가서 2, 3분 내로 한 번씩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가 학회의 자리입니다. 학회는 왜 그런가 화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학회 올 때마다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지방자치가 만능약이 아닙니다. 우리 학회는 만능약이냐 지방자치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애국학문입니다. 학회도 이런 문제들을 좀 공정하게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게 학회를 갈 때면 논문이 많은데 지방자치의 본질 또는 정확한 진단에 대한 글들은 상당히 약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특히 손수장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러는가? 우리나라 같이 장 중심의 정치 행정 문화가 심한 나라가 드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은 여러분 성 많이 보죠. 성 주제, 일본은 번 주제, 그다음에 중국은 군 주제라고 할까요? 군권제 역사 시스템, 그 지역의 권력을 세속 권력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앙집권 정치행정 문화가 강하고 장 중심의 정치행정 문화가 많습니다. 거기다 또한 우리 학자들은 남북 분단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은 항상 중앙정부에 가 있어요. 남북 분단은 한국의 엄청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간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학교에 갔을 때 노무현일 때 그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 분권과 균형을 혼돈하고 있어요. 균형은 90력입니다. 분권은 50력입니다. 균형을 넣으면 중앙정부가 힘이 있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학회에 가서도 분권과 균형을 여기 논란이 많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에서 반론 제기해서 있습니다. 분권이라는 개념과 균형이라는 개념을 자 세종시로 행정 수도가 옮기면은 균형입니까 분권입니까? 그럼 균형이냐 분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쓰겠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면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가 박근혜 정부까지 관여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좀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있는가? 정말로 전부 행안부에 옛날에 했던 거 리피트입니다. 제가 그 4대에 걸쳐 하다 보면 행안부 국장들이 곤욕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만 보고서 리피트 하세요. 용어만 좀 바꿉니다. 이 지방자치 하신 분들은 다 보충성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해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보충성 원칙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 때 자치경찰 보충성 원칙에 충실했습니까? 노무현 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기초 중심의 자치경찰을 로드맵에 넣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제가 농촌에 지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법적근이 하나 없어요. 그 정도 권한은 박근혜 때도 입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팀장에 있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 업적이에요? 국민들, 주민들 혼동시키는 거죠. 좀 말이 더 과격하게 나오고 싶은데 제가 피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학계에서도 냉정하게 정권에 관계없이 정말로 그 충실한 이론에 따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네, 뭐 항상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회에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우리 이제 육동에 사회 보시는 분이 지금 지방에 연구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튼 기관 운영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항상 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제 5개 그 아킬레스건 주민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근데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걸 할 거냐.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개입이 있다면 그 개입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인데 저는 주민들의 우선적 가치를 주고 주민들 그렇게 말하면 그걸 정당하게 그것도 다 오픈하고 예를 들면 아까 정당 훔치는 문제 있다 의회가 문제 있다 그것도 오픈했어.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개입 있는 부분은 같이 인식하는 계기를 삼고 그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정당 훔친 문제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그럼 주민들 다 그러니까 정당 훔치 못하게 밑에서 올라가는 거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덜어내놓고 실무를 내놓고 공감해서 같이 밑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맨날 백날 뜯어보자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탑5 워스트5 이야기하는 거 탑5 잘한 것보다도 나쁜 것 탑5를 찾아서 여기서 정론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 해두고 주민들은 뭐 해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될 거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할 거냐.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시금석을 가져보자 하는 게 제 주제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두 분 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그래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저는 조금 이래 뭐 실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뭐 다른 분들도 뭐 아니 그 활동하시겠지만은 기초의회나 단체장을 뭐 거의 40년 동안 저도 각종 의원을 뭐 심지어 130 몇 개 정도 의원 위촉을 받았는 그런 정도로 실무적인 측면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제도적으로 그래도 지방형 분권형 헌법 개헌이 되지 않는 한은 그래도 현행 자치법 내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임성빈 우리 고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제도가 주민들이 필요해가지고 뭐 지방자치한 게 아니고 국가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모든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고 근본적인 거는 아까 우리 정세욱 고모님이 아까 이제 가는 기조연설할 적에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분권형 그 개헌입니다. 그것이 돼가지고 조금 위에 헌법에 딱 박아져 버리면 주민자치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박혀지지 않는 한은 뭐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속 떠들었잖아요. 40년 동안 떠들어도 그래도 나는 세부적으로 조금 이런 거는 변화는 있고 또 국민들은 생각은 이런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하는 대구 경북에 의해 여론조사 최근에 나왔는데 60%는 필요 없다. 그러나 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는 한 30% 정도는 그래도 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한목에 변하기는 어렵더라도 차츰차츰 뭐 그런 인식들도 30%라도 정말로 그래도 의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임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자치의 한국의 태동을 본다면 그 87년 6.29 선언과 그 94년도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의 단식 투쟁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쟁취된 것이기 때문에 레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강조와 진보 정권과 민주를 동일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중앙 집권을 성장과 보수와 또 동일시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는 반성장적 관점에서 보는 그 색깔이 강하고 그러니까 자치는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필요는 하겠지 하는 정도의 타협적 관점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지 이제 중앙 정치에서 추진됐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국 집안에서 정세욱 교수님 또 그 최창호 교수님, 돌아가신 노영규 선생님 다 이분들이 엘리트 그 다 뭐 제가 선생님 성함을 직접 논문을 썼는데 엘리트인데 전부 다 법학자들이에요. 한국의 그 지방자치 설계가 법제도적으로 처음부터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럭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느낌은 내가 내 손으로 바꾼다는 어떤 기능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 이념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이게 참 모두가 다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공부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의 현상은 어떻게 됐냐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그 지역에 남아 있는 분들은 60, 70대가 대부분이야. 아마 오재일 교수님이 담양에 사시는데 그 젊으신 축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 구조 속에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분 뭐 혹시 추가하실? 네. 참 답답합니다. 왜냐면 제가 1988년에 석사 논문을 썼는데 석사 논문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합리적 관계에 관한 실증력 연구를 썼거든요. 그때 지금 논의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모님 계시는데 최창원 교수님하고 고인 교수님 그 신부름에서 보면 법령 사무 정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제가 그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하시나 막 그런데 지금도 정비하고 있어요. 야 이게 주민자치 하자고 하는데 지금도 3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고모님께서 다 업적을 해오시고 수많은 책과 그 논문을 다 공부하고 한 제 후학인데 그걸 좀 이어받아서 뭔가를 좀 해결을 하는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온 것이 참 안타깝고요. 대안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 이렇게 좀 관여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분권에 관련된 과제가 아까 우리 오재일 고모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권한 이양이라든지 자치경찰이라든지 다 좋은데 좀 한 가지씩이라도 좀 우리가 실현해보자.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수 교수님부터 그 국가자치분권회의 이름 했어요. 그 이름이 맞나 지금 고민해. 국가자치라는 게 균형성장 맞아요? 균형성장 맞아요? 균형성장도 뭐 아무튼 그런데 국가자치란 말이 국가자치분권 중앙지방협력회의 뭐 그대로 가도 되는데 굳이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국가자치분권회의. 그래서 참 걱정인데 우리 학교에서도 좀 임 회장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저 회장님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고견을 잘 진단하고 계시고 또 고견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두 가지 뭐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지켜보고 또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 고민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를 수정하면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학회에도 계시지만 알렌 씩이라든지 뭐 포터, 하멜 이런 하버드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도는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의지와 어떤 역량과 어떤 문화 속에서 이걸 하느냐에 따라 순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뭐 이를테면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다 민주주의, 지방민주주의가 잘 정착하겠지. 근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바꿨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떤 의지로 했냐면 정당공천제 하려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또 뭐 정당공천을 그러면 지금은 허용하기 때문에 그럼 배제해버리면 또 그럼 다 정상화되느냐. 또 다른 역기능이 생길 겁니다.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바꿔? 그러면 다 해결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도를 수정하거나 정책을 수정할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기존 정책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존 정책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또 새 거 도입해서 new is better. 새 거는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도입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도만 자꾸 생각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또 바꾸면 해결될까 하는 기대는 이제 우리가 버리고 오히려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과 의지와 능력, 저는 이 정부가 그런 의식과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 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가 이렇게 무관심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은 교육, 치안, 재해, 재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방자치 틀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아까 우리 오 회장님 말씀하신 자치경찰 따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따로 되고 제대로 그것도 안 되고 교육 문제 교육자치 그거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서로 권한과 책임만 분리되어 있는 상황. 아주 엔조이하고 있죠, 이 제도를. 재해재난 문제도 지방자치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는 이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 교육자치도 들어와야 되고 자치경찰제도 들어와야 되고 재해재난에 소방행정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절대로 주민의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 의문 드릴게요. 왜 교육자치라는데 자치경찰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만 하려합니다. 교육자치, 자치경찰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떤 개념의 재정립도 필요하고 개념의 분화도 필요하고 하여튼 뭐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역시 우리 회장님들의 좋은 고견 그리고 아주 압축된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후로에서 뭐 말씀도 좀 들어야 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저 시간 지났네. 예.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 주어진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